두 번째 이제 발표를 저희들이 정해 듣겠습니다. 선생님은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시고요. STV 상생방송 총괄국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사단법인 대한사랑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주된 관심 분야는 한국 사상사입니다. 최원호 선생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의 최원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한국사 교과서 세종 육진의 위치 비정 비판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과서라는 것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역사관을 함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입니다. 저도 뭐 청소년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잘 알듯이 잘 아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나 교과서의 얘기는, 교과서에 실린 얘기들은 거의 이거는 100% 신봉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고, 교과서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보면 우리가 답을 골라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세종 육진의 위치 비정 비판이라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조선시대의 국경사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영토 인식에 대한 문제로까지 비약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된 이해를 하면 얼마나 우리 지금 현재의 역사가 문제가 많은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세종 육진 연구는 그동안 최근에 인하대를 중심으로 해서 윤한택 교수님, 그리고 복희대 교수님, 그리고 남의현, 이인철 등, 그리고 최근에 또 여말선초의 국경사관을 바탕으로 한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신 허우범 교수님까지 많은 최근에 이 여말선초, 고려 조선시대의 국경사관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교과서의 반영은 일단 2차적인 문제라고 치고요. 한국사 휘보라고 해서 학계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연구 성과들에 대한 그런 결과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공보물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뭐 어제도 발표를 했었죠. 동국공정문과에서 최규웅 교수님하고 또 정택선 교수님께서 문헌 기록과 또 고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대의 사군 육진의 위치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새롭게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소개가 되지 않고 국민들이 모르면 뭐 그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고요. 제가 지금 이번에 이 교과서 분석을 쭉 하면서 느낀 것이, 제가 40년 전에 배웠던 조선시대 세종대왕께서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출을 했다는 그 내용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거든요. 40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럼 과연 그것이 정말로 불변의 어떤 통설이고 정설이고 정확한 진실이냐, 또 역사적 사실이냐 하는 문제를 그 당대 기록인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지금 목차는 뭐 이렇게 머릿말 본론해서 맺은말로 이어지는데요. 자, 우선 머릿말을 보면 고려사의 고려 국경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듯이 그 기사리 서북 자당 이래로 이 압록 위환이고, 이 동북 즉 이 선출령 위계다. 그리고 개 서북 소지 불급 고구려, 이 동북은 과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해석을 하면 그 사방 경계가, 고려의 사방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서북 쪽은 당나라 이래로 압록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 쪽은 선춘령을 경계로 삼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압록이라는 것은 뭐 방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그 압록이라는 것이 지금 북한의 압록강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는 요하를 압록이라 불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서북의 압록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북한의 압록강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오늘 제가 살펴볼 부분은 동북지방이기 때문에 동북은 선춘령을 경계로 삼았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전 고구려 시대 때보다 넘어서 있는 그 범위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럼 이 고려 시대의 그 국경을 정리한 이 고려사 지리지의 이 서문의 한 구절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조선 시대의 세종대왕께서 사군육진을 개척해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그때 비로소 진출을 했다는 그 기록은 이 고려사 지리지 내용과 상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그 교과서 서술 내용이 그게 진실인 양 사실인 양 그걸 믿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종육진에 관해서 교과서 서술 현황을 보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두 개만 이렇게 실었는데 지금 현재 한국사 교과서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가 제가 본 걸로는 8종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9종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종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금성출판, 그리고 동아출판, 미래엔, 그리고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시마스, 해내메듀라는 이런 8종류의 교과서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되는 지도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상교육에서 나온 그 지도를 보면, 교과서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렇게 압록강변에 사군을 개척해서 압록강까지 진출을 했고, 그리고 육진을 개척을 해서 두만강까지 진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듯이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중부지방을 이렇게 흐르는 이어지는 이 선이 조선 전기의 국경선이었는데 조선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아예 사군 육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지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교과서에 서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조선 전기의 국경선은 고려 시대의 천리장성을 바탕으로 한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여드렸듯이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이게 조선 전기의 국경선이라고 가르치니까요. 그리고 조선 세종 때 비로소 사군육진을 개척해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출한 것으로 가르치니까 지금 이런 식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고, 육진 개척에 대해서도 조선의 대외관계라는 외교 정책을 그 기술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외교 정책이 4대 교린 정책이었다. 명나라에 대해서는 사대를 하고 일본이나 여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지내보자 하는 교린 정책을 폈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 전기에 그러면 이 역사지리에 대한 인식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선 전기의 그 건국 직후기 때문에 항상 나라를 세우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문제거든요. 돈이 있어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 정책에 의해서 돈이 생기는 거예요. 통치 자금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정구역을 정확하게 그 구획을 하고 거기에 백성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생산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건국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양반 관료 체제를 재확립하고 또 조선 경국전을 편찬해 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한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전기에 이 역사 지리서를 편찬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리서를 편찬을 해야 내가 통치를 하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세종 14년에 팔도 지리지를 편찬을 하고 단종 2년에 세종실록 지리지가 편찬이 되고 성종 12년에 동국여지 승남, 그리고 신증 동국여지 승남 등 조선 전기에 이렇게 대표적인 지리지들이 편찬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리지를 편찬함으로 인해서 그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기본적인 통치 체제를 갖춰 나가게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절을 보면 조선 전기의 이 동북면 지역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습니다. 사실은 남달랐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동북면이라는 이 한 글자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347회가 등장해요. 조선왕조실록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건국자인 태조로부터 태조 이성계로부터 세종대왕 때까지가 337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347회 중에서 337회 등장하니까 10번 빼고는 거의 이 태조로부터 세종 때 그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왜 동북면에 대해서 조선 건국자들이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태조 이성계는 동북면 지방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북면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고 그 동북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조선 건국의 태생지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서북 지방뿐만이 아니고 이 동북 지방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그 태조실록에 보면 7년 2월초에 여러분들이 태조 이성계가 함께 그 대업을 완성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신하 정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전을 동북면 도선무 순찰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동북면 지역에 대한 그 관리를 맡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와서 그 보고하는 자리에서 태조 이성계가 그 정도전에게 했던 얘기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 구절이거든요. 태조실록 태조 7년조에 있는데, 경지 공이 부 윤관의다 해가지고 경의 공이 윤관보다 낫다. 윤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 고려 예종 때 그 동북 구성에 윤관 구성을 그 여진족을 정벌하고 구성을 축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경의 공이 윤관보다 낫다. 윤관은 다만 구성을 쌓고 비를 세운 것뿐인데, 경은 정도전 너는 주군과 행정구역을 만들었다는 거죠. 참로 거기로 가는 길을 잘 만들어 놨다는 거죠. 주군과 참로를 구획하고 관리의 명분까지 제도를 정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삭방도를 다른 도와 다를 바가 없이 하였으니 공이 작지 않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구절을 좀 자세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동북면 지역을 단순히 여진족을 토벌하는 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곳을 조선의 행정구역으로 분명히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만들고 또한 거기로 가는 길까지도 정확하게 역참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관이 구성을 그 축조했다는 그 공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선 초기에 이 동북면 지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료를 보면 이 동북면 지역에 대해서 조선 초기에 어떻게 인식했느냐면, 이 고려 말에 보면 동북면 지역으로 이주한 여진 세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세종 때 은알이라는 이 여진 출신이 그 고려 말에 여진족들이 얼마나 조선 그 동북면 지역으로 이주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보고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도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민왕 또 우왕 말년까지 해가지고 동포리, 은알이, 뭐 금고, 시천, 모가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 추장들이 호구를 이끌고 이렇게 동북면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990호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조선 세종실록에 기록된 걸 보면 그 당시 한 도호부에 있었던 호구 수와 전체 인구 수를 보면 한 호구당 5명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록을 보면 990호면 근 1000호인데 인구수로 따지면 최소한 5,000명 정도가 그 동북면 지역으로 이주를 해와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여진족들이 조선의 동북지방으로 와서 거주를 했다. 그럼 그 거주를 왜 했느냐? 거기가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조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기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하고 상충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부분과 연관시켜서 보면 동북면 지역에 대해서 태종실록의 이 기록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태종이 명나라에 김첨이라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동북면 지역의 조선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여진족들이 이 조선의 통치하에 있게끔 그걸 인정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고하건대 삼산천호 이역불리와 등은 10처 인원이 비록 여진족이지만 본국 지면에 와서 산지가 오래됐고 호인, 나주 등의 군사와 외구의 침략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조잔에서 거의 다 없어지고 그 유종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 없고 또 본국의 인민과 서로 혼인하여 자손을 낳아서 부역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보면 이미 지금도 우리가 뭐 다민족 국가를 뭐 그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 뭐 다른 나라에서 그
결혼을 위해서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인종이야 민족이야 뭐 베트남 출신이든 필리핀 출신이든 대한민국 사람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당시에 여진족들이 물론 조선에 소속되지 않은 여진족들도 있었겠지만 동북면 지역에 있었던 여진족들은 조선의 백성으로 부역의 의무까지도 다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 정부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나라와의 이런 사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조정토록이라고 조선 전기에 그 외적과 싸웠던 7번의 전투를 기록한 기록이 있는데 그게 국조정토록이라는 기록인데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법록 중에 우리 군사는 정이나 토라고 얘기하고 적인 경우에는 적병인 경우에는 그 도적이나 또는 반란군이라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을 공격할 때는 칭습, 칭전한다고 얘기하고 적을 이렇게 이겨낼 때는 칭참, 칭노라고 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구절들을 보면 자치통감 강목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무릇 이렇게 신하로서 참호해서 반란을 일으킨 병사는 정이나 토라고 얘기하고 이적 또 신하가 아닌 경우에는 벌이나 공, 격이라고 얘기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기록을 놓고 보면 여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 여진족은 정토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진족을 이민족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조선 초기에 이 정권에서는 이민족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신화 국가로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도 보면 동북면 지역에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여진족에 대한 인식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 전기에 이 동북면 지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집중돼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여진족을 어떤 적이나 공격의 대상으로 보다는 신화 국가 또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식으로, 그런 존재로 인식을 했던 거죠. 원래 여진이라는 것이 뭐 잘 아시다시피 발해를 함께 건국했던 말갈이라든지 다 그 족속하고 연관되는 그 역사적으로 연관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조선 전기만 해도 동북면 지역에 대해서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가 이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지금의 함경 남북도 지역을 동북면으로 인식하게 됐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 세 번째 그 조선 역사지리의 국경사관에 등장하는 건데, 이 조선 역사지리라는 것이 언제 등장했냐면 1908년에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만철 주식회사가 있었어요. 만주의 철도를 그 부설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고토 신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 시라토리 구라키치라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왜곡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백조고길이라고요. 이 사람이 1907년에 만주 역사 편찬에 근무라는 보고서를 그 고토 신페이에게 제출하면서 만주와 조선의 지리와 역사 그리고 고고학적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구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1908년 1월에 도쿄의 만철지사에 만선 역사 지리 조사부라는 거에 설치가 돼요. 근데 여기서 왜 만선 역사조사부가 아니라 지리조사부라는 게 설치가 되냐면 그만큼 이 지리라는 것이 역사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연간 4,000엔을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 1인당 700엔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5년간 2만 엔이 지원이 됐다고 돼 있는데, 당시 은행원의 그 화이트 칼라라고 할 수 있는 은행원의 초임 급여가 35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연구 자금을 지원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만주 역사지리서와 조선 역사지리인데, 이것을 지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토 신페이인데, 이 사람의 1914년 강연 구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문장적 무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문사적 시설을 가지고 타국의 침략에 대비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편익을 아울러 강구해 둔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국의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연구비를 지원하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역사지리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주임을 하면서 이케우치 히로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다 소키치가 조선 역사지리를 편찬하는데, 조선 역사지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권과 2권에
그 인용된 서적들을 쭉 보면 이렇게 알 수 있고, 특히 지금 오늘 살펴볼 조선 육진 그 부분은 조선 역사지리 2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삼국사기, 고려사, 동국여지승남, 대동여지도 등이 참고가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서를 보여드렸듯이 사실은 동국여지승남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당대 기록으로 만들어진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인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책의 구성을 보면 1권과 2권이 이렇게 돼 있는데, 1권은 바로 신라 말까지 돼 있고 2권은 고려 때부터 조선 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22절에 선초의 두만강 방면의 경략, 이 부분이 세종 육진에 관계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부도가 실려 있는데요. 부도가 실려 있는데 이 그림 3이 바로 조선 역사지리 그 책에 실려 있는 부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아까 보여드린 우리 교과서, 비상교육에 있는 교과서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듯이 조선 역사지리 그 부분에 부도로 실린 국경선을 보면 조선 전기에 여기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국경선이 돼 있죠. 그리고 세종 사군과 육진이 개척하면서 남북강 두만강으로 진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교육 한국사 교과서에 보면 똑같이 그 국경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사해서 붙여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912년에 만선역사지리조사부에서 만든 조선 역사지리에 있는 부도의 내용을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에 그대로 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원문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종성과 온성에 대한 육진 중에 하나, 이 부분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국여지 승남의 원문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자기가 해석을 쭉 적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 줄은 원문이고 여기는 자기가 해설을 하면서 쓰는 거고요. 여기도 원문을 인용하면서 밑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고주란 연고탑인데 늘 그렇듯이 과장된 말일 것이다. 조선인은 이러한 일조차 명백한 허언을 한다. 이게 뭐냐면 온성과 종성을 설치하면서 그 북쪽에 있던 고주의 인민들을 남쪽으로 이민을 시킵니다. 사민. 왜냐하면 거기를 좀 채워야 되니까, 백성들을. 그렇기 때문에 고주에 있는 인민을 옮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그 고주는 연고탑인데 그 연고탑은 오늘날의 중국의 흑룡강성 목당강시 근처인데 거기에 있는 인민을 옮겨왔다는 것은 이미 그럼 거기는 조선의 땅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저렇게 인용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허언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앞에 보여드린 그 지도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주목한 것은 지금 육진으로 비정되는 이 지역에 대한 최근에 그 북한에서 우리 남쪽의 평화문제 연구소와 공동으로 편찬한 책이 이 조선 향토대백과인데, 이 조선 향토대백과에서 싣고 있는 조선 육진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면 지도로 이 부분입니다. 일본부터 시작해서 경흥, 경원, 온성, 종성, 그리고 그 회령, 부령 이렇게 육진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한 그 조선 향토대백과에 보면 동서남북의 거리가 나와요. 그리고 전체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면적과 조선왕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기가 막히게도 사방 경계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흥은 중심부에서 동쪽으로는 몇 리를 가고 서쪽으로는 몇 리를 가고 북쪽으로는 몇 리를 가고 남쪽으로는 몇 리를 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방 경계 기록이. 그러니까 그런 그 사방 경계 기록을 거리로 환산해 가지고 면적을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 면적을 산출해 보면 지금 보듯이 총 면적이 경흥은 1369 평방킬로미터. 그런데 현재 조선 향토대백과에서 보면 940여 평방킬로미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육진을 다 기록을 해보니까 조선 향토대백과 지금의 그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육진 그 위치를 보면 5110여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기록으로 바탕으로 해보니까 12,000 평방킬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만 해봐도 약 2배 이상의 면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조선왕조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그 조선 육진에 대한 이 총 면적은 지금의 일본 강점 그 대일항쟁기에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육진의 비정지역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지도만큼 두만강을 포함해서 함경북도와 연해주 그리고
흑룡강성과 길림성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우리가 세종의 육진 지역으로 비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그 육진 중에서도 가장 북방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경원도부의 공엄진과 선춘령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쭉 기록을 보면 쭉 그 길 어디로 어떻게 해서 가는지 이 길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린 거고, 요거를 1로와 2로로 제가 보면 그 함경북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다로에서 회질 같은 현상, 어라솜천, 허울솜천 쭉 가서 고성기까지 350리, 그리고 소다로에서 다른 길로 해서 쭉 가다 보면 소화강변의 공엄진까지 340여 리라는 기록이 아주 명확하게 그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둘 다 두만강을 건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두만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여러 길을 가서 350리, 340리를 간다는 것은 심리가 그 당시에는 4.7km 됩니다. 지금은 심리가 4km지만, 그러니까 이미 100km에서 200km 전후를 더 간다는 뜻입니다.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그걸 알 수 있고, 또 수빈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도 소하강에 대해서 공엄진 선충령으로 간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복기대 교수는 경원도부를 지금의 그 길림성과 흑룡강성 근방으로 보고, 이인철 교수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보고 있지만 공엄진과 선춘령 비정도를 어디로 보냐면 대수분하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와 같이 목당강시 동령현 쪽에 이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다 두만강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연해주 지역에서 조선식 산성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아까 보여드렸던 기록에 보면 세종실록 시리즈에 보면 두만강 하류 강을 건너서 넓은 들 가운데 심리되는 지역에 큰 현성이 있다고 돼 있죠. 이게 지금 최근에 2017년도에 아르제미에바라는 그 러시아 학자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15세기의 조선식 산성이 연해주 지역에서 발굴이 되거든요. 지금 왼편에 있는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를 들어가 가지고 그 핫산 지구에 수리보공성을 치면 이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이 평면도가 아직도 위성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세종실록 시리즈에 두만강을 건너서 그 현성이 있다는 그 기록이 정확하게 지금 유물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한국사 교과서에서 비정하는 육진에 대한 이 기록이 면적을 놓고 보면 도저히 함경북도 두만강 아래쪽으로만 한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이미 김구진을 필두로 해서 복기대 이인철, 최근에 최규웅, 정택선 교수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미 두만강 이북 지역에 정택선, 최규웅 두 교수는 지금의 그 대수분하가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면 레카 돌라야즈 강이라는 그 러시아어 이름으로 해서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빠지는데, 거기에 우스르스크에 바로 그 강이 흐릅니다. 거기에 지금 독립운동가인 이상설 선생의 묘호비가 거기에 있거든요. 자기 뭐 죽음을 뭐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거기다 그 강에다 뿌리라고 돼 있는데, 저는 뭐 보니까 이 강에다 뿌렸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세워져 있는데 홍수가 나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두만강 이남설은 주로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케우치 히로시라든지 뭐 쓰다 소키시들만이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학계에서 그대로 인용이 돼서 전혀 선행 연구들이 없어요. 별로. 조선 육진의 세종 위치, 그 세종의 육진 위치에 대해 새로운 연구의 선행 연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학은 학문 권력이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자를 넘어서 가지고 최소한 어른 세대로서 역할과 태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정부 관계부처도 이 한국사 휘보에 적어도 이런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면 이것을 소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원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